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 이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이금수 선생님이 대학이 대진대니까 별로 잘 못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 프로 중에 프로라는 거. 그냥 저도 고등학교에 근무했을 때는 그 강남에서 근무했습니다. 중대 부속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기도 했었고. 대치동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네, 대치동 바로 옆에죠. 그러니까 도곡동이니까 네. 바로 사교육 1번지 대치동 바로 옆에 있었던 학교입니다. 옛날에 흑석동에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중앙대학교를 나오기도 하고 중대 부속고등학교에 또 근무하기도 하고. 그랬군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한 얘기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그 역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역량과 가능성으로 뽑는다. 또 자료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라는 그런 어떤 서류 그런 것들 하고 나중에 2단계에 가서 면접으로 뽑는 그런 것이 이제 대부분적인 얘기가 되고요. 또 평가 요소로 봤을 때는 이제 학업 역량,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네 가지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 자체도 평가 항목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면 일반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갈 대학의 평가 요소는 어떻고 평가 항목은 어떤지 또 합격자들은 어느 정도의 성적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특징이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소신 지원을 많이 하죠. 그냥 불합격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커다랗게 생각 안 하고 너무 높여서 쓰는 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나도 안 했고 너도 안 했고 뭐 다 그렇겠지 뭐 이렇게들 하는데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격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균형을 좀 해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평가 요소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나의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정도가 되면 그건 완전 패스가 안 되는 거니까.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레인지가 좀 좁았어요. 합격자들이 어찌 보면 최근 3년치 보면 보통 1.8등급 정도 합격을 했으면 그 근처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니에요. 레인지가 상당히 넓어요. 합격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뭐 이 정도도 지원했는데 근데 잘못 살펴 5등급도 합격했네. 그럼 덜렁 지원했다가 불합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5등급은 어찌 보면 특목고 자사고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5등급이 합격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나 여기 쓰겠다고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높죠. 한 30대 1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교과전형이 한 9대 1 정도가 된다면 종합전형은 한 30대 1 정도가 된다는 거. 아니지. 종합전형 아까 교과전형이 7대 1, 종합전형이 9대 1, 9대 1 정도 깜빡했네. 30대 1은 저거 논술이죠. 논술로 바뀐 줄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교과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높다라는 건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서울의 상위권 15개로 봤을 때는 경쟁률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높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또 2개 이상의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한양대, 이대, 서울시립대, 홍익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전부 다 2개 이상의 종합전형을 실시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원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커다랗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2021학년도를 보면 종합전형이 86,083명을 뽑았거든요. 그런 상태고 2022학년도는 79,503명이니까 한 6만 명 정도 줄었나? 뭐 그런 정도인데 상위 15개 대학으로 봤을 때는 5,634명에서 4,543명이니까 이게 1,100명 정도가 줄은 겁니다. 상위 15위권 대학에서 1,500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큰
크게 줄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학생부 예. 교과로 간 거죠? 네네. 교과하고 수능으로 이제 나눠진 거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 그것도 교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보시면 이제 상위 15개 대학으로 봤을 때 2022학년도가 교과 전형이 5,300명 정도 뽑고요. 종합 전형이 15,354명. 그다음에 논술이 4,394명. 수능 위주의 전형이 16,424명이니까 수능 위주의 전형이 탑입니다. 그 다음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상위 15위 안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필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고 지역균형 전형이 또 10% 있잖아요. 교과전형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죽음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준비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많이 힘든데 최상위권을 또 조금 보시면은요.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22학년도를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1,704명이 줄게 돼요. 1,704명이니까 이 얘기는 그 상위권 대학 한양대까지입니다. 이것도 그 아래 대학은 이제 치지도 않고 한양대까지만 봤을 때 1,704명 정도가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대가 32명 줄고요. 치대가 2명 줄고 약대는 새로 생겼으니까 75명이 늘고 서울대 94명 줄고 연대 243명 줄고 고대가 298명 줄고 이런 식으로 막 줄어가다 보니까 상위 6개 대학이죠. 상위 6개 대학으로 봤을 때 1,704명이 줄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원이 그만큼 푹 줄었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엄청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준비를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예년의 성적을 참고해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타이트하게 돼가고 있다는 것. 이제 교과 전형으로 주고 수능 전형을 막 주다 보니까 종합 전형이 인원이 줄면서 상위 15위권 대학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변경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이제 지역균형 인재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된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전에는 종합 전형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교과 전형으로 간 예죠.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이 그렇습니다. 종합 전형이었는데 이제 교과 전형으로 간 거죠.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전형이었는데 이제 교과 전형으로 갔다는 얘기. 지역균형 인재 전형으로 간 거죠. 연대 면접형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접형에서 추천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도 종합에서 이제 지역균형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된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작년까지 2021학년도까지는 없었거든요. 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아주대 그 에이스 전형 이것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성이 됐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이런 전형들은 수능 최저를 먼저 맞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특징이 있는 것이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다빈치 인재형 전형 이런 전형은 면접이 부활됐습니다. 면접이 부활돼서 면접 준비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1학기, 한 학기에 한 건만 인정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진로 희망사항은 진로 활동에는 들어가지만 이거는 이제 대학에 제공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좀 변화가 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전형 유형별로 좀 나눠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만 100으로 하는 대학도 있어요. 아까 진로 희망사항에서 네. 그 한 30 그 왜 아이 그 진로 희망사항 난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진로 활동에 그 안에 안에 들어가죠. 예예예 진로 희망이. 네, 근데 그것 자체도 제공이 안 됩니다 대학에. 그러니까 대학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세특상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학생을 위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다 뺀다는 거야? 예예. 그건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란 자체가 제공이 되진 않죠. 란 자체가 제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방법은 행특. 담임 선생님들이 뒤쪽에 이제 500자로 줄긴 하지만 거기 안에다가 이제 그 행특에 넣거나 아니면 뭐 세특상에 맞습니다. 교사가 조금 면밀히 봤을 경우에 써준다. 자연계통일 때는 수학 선생님이라든지 과학 선생님들이 좀 깊이 있게 좀 써준다라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형별로 보면 이제 서류만 100% 받는 대학이 있어요.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 숙명여대 서류 뭐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서류 100에다가
수능 최저가 붙는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그걸로만 뽑는. 네네네. 네. 이화여대하고 홍익대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제 1단계 서류로 1단계 몇 배수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뽑는 대학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최저까지 활용하는 대학이 고려대 학업 우수형,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연세대 활동우수 이런 것들은 1단계 서류를 뽑고 2단계 면접을 하는데 최저까지도 있는 혹독한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뒤쪽을 보시면 이제 서울대네요.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 2명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2021학년도 735명인데 인원이 좀 줍니다. 2022학년도 664명으로 인원이 줄게 되고 그다음에 전형 방법은 똑같이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뽑게 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네. 돌발 질문인데요. 네네네. 아까 서류 1단계 플러스 면접 플러스 수능 최저까지 네. 있는 네. 뭐 고려대 학업 우수형이야. 고려대 워낙 네. 여태까지도 그렇죠. 계속해서 수능 최저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네. 치고 네네. 경희대 레오르네상스의 경우에는 네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많이 왜 지원도 하고 맞습니다. 많이 또 뽑기도 예. 하고 그랬던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아까처럼 수능 최저가 있으면 이제 내신 등급은 좀 전체적으로 낮아질 네네네. 거고 네. 그 요거를 사실은 지방 대학생들도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네네네.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걸림돌이 되는 거죠. 최저가 생겼다라는. 그러니까 예, 예, 예. 이럴 경우에 예. 이게 서울의 학생들이 좀 유리해지는 네,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생들 뽑아서 가르쳐 보다 보니까 수업을 좀 덜 잘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아마 발견됐을 거예요. 이제 전형 방법을 변화하면서 그래도 최저를 좀 만들어서 일단 좀 걸러서 와야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보니까 네. 특히 그 이과에서 발생됐을 맞습니다. 가능성이 많네. 예, 맞습니다. 예. 네네. 네. 서울대 말씀드렸고요. 또 서류 100으로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고로 팁으로 알려드린 거니까. 네네. 서류만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이게 서류 100은 나는 서류는 괜찮은데 말을 잘 못해. 면접은 자신이 없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서류 100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서류만 보기 때문에 서류를 진짜 엄청 잘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감은 있어.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서류 100인데 홍익대 서울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제 단계별 전형은 뭐 대부분이 네, 그런 전형이 네, 되는 네. 거고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평가 방법에서 네. 이제 A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올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B 학생은 국어 2, 수학, 영어, 사회는 1등급, 과학을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만약에 사정관이라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를 뽑고 싶겠어요? 일단 그냥 올 1등급을 뽑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근데 그렇게 종합전형에서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등급을 봤을 땐 얘가 훨씬 나은데 왜 얘가 안 뽑히고 딴 애가 뽑혔을까? 이런 오해감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요. 그걸 원점수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국어 1등급을 받았던 A는 89, 2등급은 87이에요. 그럼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거의 2등급은 2등급인데 거의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을 받은 거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1등급 A가 1등급 94를 받았는데 93으로 2등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점수 2등급이 된 거죠. 근데 나머지 수학, 영어, 사회로 봤을 때는 A가 88, 91, 87이고 B가 100, 99, 100이에요. 그러니까 B가 봤을 때는 거의 수학, 영어, 사회는 퍼펙트한 거죠. 그러니까 2등급 맞은 국어하고 과학 같은 경우도 바로 밑에 2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학업 역량으로 봤을 때 누가 나으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만 가지고 뽑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사정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더 낫습니다. B가 더 훌륭한 학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냐면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대 전형입니다. 내가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떨어지는 거고 내가 어리버리하게 준비를 덜 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더 안 했어. 그럼 합격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네. 많이 헷갈려 맞습니다. 하시는 예, 부분인데 예. 역량으로 본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보긴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갑다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그 뒤에도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용 영어 2에서 어떤 학생이 원점수 84점을 받았고 거기 평균을 보니까 47.6이에요. 표준 편차가 25.3이고. 근데 그 B 학생은 심화 영어를 공부했는데 원점수 96점을 맞았고 과목 평균이 95.1이고 편차가 4.2예요. 근데 위의 학생은 1등급이에요. 아래 학생은 5등급이고. 그럼 누구를 뽑겠냐? 그러니까 1등을 뽑을 만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유혹이 좀 생기는데 사실 5등급이 나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생들은 뭐랄까 평균이 많이 낮죠. 평균이 낮은 상태고 원점수 84점을 맞았고 표준 편차가 25.4 정도면 엄청나게 들쭉날쭉한 그런 그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그 학생 그 수준의 배치가 네네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그 실력이 동등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B 학생 같은 경우는 96점인데 평균이 95.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균보다 조금 잘한 거야. 그런데 표준 편차가 4점이라는 얘기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고점수대가 거의 몰려있는 상태에서 얘가 5등급을 했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성적을 본다는 거죠. 그걸 줄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럼 A를 뽑을 거냐 B를 뽑을 거냐 둘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A보다는 B가 뽑힐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성적들이 집합돼 있다는 거죠. 거의 몰려 있다는 얘기고 평균도 높고 이 학생 점수가 거의 평균에 가까운데 등급이 낮았다. 이럴 때는 이 학생을 우수 학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보면 집단 자체가 이런 정도면 이거는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는 아니다.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그래도 95.1에 96점을 맞았고 표준 편차가 4점이다.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죠.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몰려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라 그래서 네. 아예 안 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나왔다는 그 자체로도 이제 우리 사정관 선생님들은 네. 알고서 평가한다. 네네네. 교과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신 구간별로 합격률을 좀 살펴보시면요. 1에서 1.3등급 학생들의 인문계가 60% 정도 합격을 합니다. 자연계는 42.4. 그다음에 1.3에서 1.5등급은 44.5가 인문계고 자연계가 39.3%. 혹시 예. 실장님, 이거 실장님한테 물으면 안 될 거 예. 그냥 얘기할게요. 예. 여기에 그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나오는 그 지원 대비 합격률과 그 인문 계열하고 이 자연 마찬가지. 이게 인문 종합이야? 자연 종합이 아니라? 자연 종합입니다. 그죠? 잘못된 거. 잘못된 거죠. 그럼 이게 아까 내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합격률이 떨어지거든요. 한 10%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그게 성적으로만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나오는 현상인 거죠. 예. 성적만 그대로 뽑는다면 그냥 뭐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역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사정관 하면서 변명하러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3명 정도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편파 판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 담보된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역량을 충분하게 길러서 지원하면 좋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도 매우 보고 싶을 거예요. 앞에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자료도 프로그램 보시고 이제 이메일 주소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보낼게요. 파워포인트 자료 그대로 보낼 거니까 보시면 참고가 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참고로 그 1, 2, 3등급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똑같이 있는 거는 아닌데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대표님이 쓰신 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또 필요하면 뭐 이 자료도 우리 사정관 그 선생님이 또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학에서도 이제 성적 발표를 디테일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선두 주자가 경희대학교인데 경희대학교 레오르네상스 전형 합격자 평균 다 나옵니다. 국어국문학과 2.7등급이고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시된 거는 최종 충원 합격까지 포함해서 합격한 학생이고 X는 떨어진 학생들입니다. 이쪽 보시면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가고 싶어하는 희망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5점 2, 3등급 학생이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5.2등급이니까 나도 써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또 앞쪽에 보면 다 새카맣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2.5등급까지 거의 다 몰려 있고 중간에 브레이크 좀 있다가 3.5에서 4.5등급 정도에서 좀 몰려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좋겠고 또 중앙대학교는 이제 다빈치 전형하고 탐구형 전형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돼? 일반계인데 내가 탐구형이 좋은 거야? 다빈치가 좋은 거야? 그러면 데이터를 대학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다빈치형 보면은요. 전체 합격자 분포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74.2%입니다. 합격자가. 근데 탐구형으로 가시면 29%예요.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탐구형보다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빈치가 아니라 탐구형 쪽에서 보시면 합격자 중에 보면 자사고가 뭐 17.5%, 그다음에 외국어고가 29%, 과고가 14.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으로 봤을 때 일반격 오면 오히려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생각. 이게 결국 보는 게 같은 건데. 예예예. 요 지금 요 중앙대 다빈치 경우에는 네. 요것도 따로 분석을 해놔서 네. 그 책에 넣어놔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을 그러니까 이번에 왜 자사고 특목고의 그 경쟁률이 좀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내년에 수능 한번 치르면 다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경우는 아예 그냥 표시를 했어요. 네. 행정학과는 합격자 평균이 일반고는 1.9등급이다. 특목고는 3.7등급이다. 그러면 저 특목고는 그러면 3.7이 만약에 나왔으면 만약에 뭐 거의 2등급 정도를 빼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표시도 없이 이렇게 보고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뭐랄까 좀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를 아예 봐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부를 아예 보면 일반고가 2.0등급, 자사고 2.6등급, 특목고가 4.6등급으로 나왔어요. 합격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아 그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뭐 등급을 내려서 뭐 혜택을 주는 거냐 이건 아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립 때는 발표를 아예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발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아예 틀을 교육부에서 내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표하는 방법을 각 대학마다 다 다르게 하지 말고 이런 기본 틀로 해서 명확하게 밝혀라 하고 해서 그러니까 예. 그 대학교 가서 보시면 좋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이제 말씀드리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가 생겼죠 이게. 그래서 2개 합 5, 인문계 2개 합 5, 자연계도 2개 합 5입니다. 한의예과는 3개 합 4가 되고요. 의예과, 한의예과, 자연, 치의예과는 3개 합 4.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고 고려대 학업우수형도 수능 최저가 있어요. 탐구 2인데 4개 합 7 인문계가, 자연계는 4개 합 8, 의과대는 4개 합 5 이런 정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것 이걸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활동우수형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인문계가 2개 합 4입니다. 자연계는 2개 합 5가 되고 의학이나 치학, 약학은 국어하고 수학은 미적분하고 기하입니다. 확통은 안 되는 거죠. 영과투에서 2개 1등급 더하기 영어 3등급 이렇게 좀 해놨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저걸 했고 이제 종합전형 합격선 이것도 뭐 자료를 달라 그러면 드릴 텐데 건국대 KU 자기추천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시면요 평균이 2.69등급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1.45등급부터 마지막 합격자는 5.15등급 정도까지. 이것도 전체 도수는 아니에요.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다음에 자연계도 한 270명 되는데 평균 합격자가 2.41등급이고 그다음에 1.13등급부터 4.8등급 정도까지 합격을 했다. 어떻게 보면 보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좀 준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도 뭐 대표님이 쓰신 책에도 다 나와 있는 거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직접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네. 만든 데이터를 생성해낸 게 아니고 네. 모아서 그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네. 전체 도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 도수 전체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합격생들에 맞습니다. 대해서만 이런 맞습니다. 거여서 예. 이 샘플 수가 작긴 하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전체 샘플은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이거 이제 고등학교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이제 네, 합격한 네. 학생들 그래서 모아서 이제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권 대학들 인원수가 많이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고 일반계 일반 고등학교 중위권 일반계 고등학교는 종합전형도 중요하지만 교과전형의 지역균형 인재전형을 좀 노려볼 만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아마 자사고니 특목고니 이런 학생들이 쓸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등급 자체가 이렇게 좋게 안 나옵니다. 강남 일반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위권 이하의 중위권 정도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전형 신경 써 노려야 되고 또 종합전형도 하긴 하되 정말 좀 대충 하지 말고 하려면 수능 최저가 있다면 그걸 먼저 맞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뒤에 좀 빡세게. 그래서 뭔가 좀 선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역균형 인재전형에 너무 준비하고 올인하다 보면 교과만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많이 추천이 안 됐어. 그러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네네. 지금 이제 그 실장님이 이 강의를 오래 하셔서 정리를 매우 말끔하게 잘 해오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해줄 때마다 느끼는 건 네.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네. 우리 학부모님들 참 헷갈리겠다라는 맞습니다. 예.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해드릴 게 전형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수시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그 잣대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 그랬군요.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어쨌든 최대한 요것도 사실 바쁘면 그냥 이렇게만 나가고 또는 이렇게 거기에 이 도표를 가끔 띄워놓기도 하긴 하는데 힘듭니다. 제가 시간도 부족하고 딸려서 어찌됐건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이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